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내장은 사실 노화로 생기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지 않게 멈출 수 없듯이 백내장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도시보다는 시골에 있는 분들, 또 실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백내장이 더 잘 생기고 빨리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분명 이 백내장 진행에는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백내장 진행을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 중에서 흡연을 둘 수 있는데요. 논문에 알려져 있기로 흡연자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백내장의 진행 정도가 더 빠르다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이제 흡연을 좀 자제하는 게 백내장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 우리 눈이 결국에는 몸에 달려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신 질환, 예를 들자면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전신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준다면 몸의 컨디션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듯이 우리 눈 건강도 노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일단 단순히 백내장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에 앞서서는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눈의 제일 가장 앞쪽부터 해서 각막이라고 하는, 보통 까만 동자라고 부르죠. 각막, 또 눈 안쪽에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망막, 그다음에 그 외에 시신경이나 전반적인 눈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내가 불편하고 시력이 떨어진 원인이 백내장 때문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의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눈 상태는 수술받기에 적합한지, 수술을 하면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눈 컨디션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외에 다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면 백내장 수술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을 단순히 제거하는 정도로 바라봤다면 백내장을 제거한 이후에 어떻게 볼 것인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라식 수술하고 안경을 벗듯이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수를 잘 교정을 해줌으로써 멀리 가까이를 다 두루두루 보고 싶은지, 또는 특정 원거리나 또는 근거리, 멀리 가까이 내가 특별히 좀 잘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렌즈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렌즈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우선 크게 초점이 하나인 렌즈와 초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렌즈, 이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초점 렌즈라 하면 이제 멀리 또는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거리, 특정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네 안과에서 많이들 하는 수술은 이 단초점 수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단초점 렌즈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단초점 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일단 선명도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요. 또 눈에 어떤 다른 이상이 있을 때, 질환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안경에 대한 의존도나 돋보기에 대한 의존도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지 않고 두루두루 다 보고 싶다면 단초점보다는 다초점이 더 맞는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초점은 두루두루 다 보는 거는 좋지만 대신 단점이라면 상의 선명도나 야간의 빛번짐이라는 어느 정도 좀 단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다초점 렌즈가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다초점 렌즈가 생활의 편리성에서는 분명 좋지만 대신 상의 선명도나 기타 눈의 어떤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이나 등등의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다초점 렌즈가 오히려 단초점의 렌즈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자면은 도수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시 교정을 함께 인공 수정체로 함께 해주는 토릭이라는 난시 교정용 수정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어차피 쓸 단초점의 경우에서는 난시 교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지만 다초점은 기본적으로 안경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때는 토릭, 난시교정용 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의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내가 원하는 부분, 수술 후에 내가 특별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병원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의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렌즈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인공수정체,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넣어주는 이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이 종류가 선택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수 있는 내 눈에 적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수술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 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나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백내장 수술은 상당히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다른 어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다음날 안대만 띄워도 아주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벌써 하루 만에 다 됐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하루하루 이제 반복되다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눈 비비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항상 설명합니다. 특히나 이 수술 후에는 상처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생긴다거나 또는 눈 안에 넣어준 인공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을 만지는 것, 비비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안약을 잘 써야 됩니다. 증상이 크게 없고 수술하고 잘 보이다 보니 임의로 안약을 중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먹는 약의 경우 일주일, 2주일 계속 복용하다 보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까 봐 환자분들이 끊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약도 보통은 한 달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약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 봐 의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집에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또 세 번째로 금주, 이 음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분들에서 더 많은데요. 수술 후에 가벼운 음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한 잔, 두 잔, 이게 한 병, 두 병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시차를 두고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바로 다음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염증 반응이 갑자기 눈 안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안약으로 치료가 잘 끝나지 않고 치료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측면에서만 보면 흡연보다는 음주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때 눈이 눌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다 보면 사람이 당연히 이제 기대면서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안구가 눌리게 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꿀렁꿀렁하면서 눈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한 달 내로는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하는 과정에서 눈을 너무 혹사시키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장시간 또 밤늦게까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눈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반에는 핸드폰 사용을 좀 자제하고 TV 시청도 좀 자제하면서 눈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사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적당히 핸드폰 보면 사시까지,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면 보통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시가 생길 정도까지 보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만 실제 그래도 보고되는 부분들을 보면 급성 후천성 내사시라 해서 너무 장시간 근거리로 핸드폰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눈 근육들이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게 학술적으로도 논문에 보고되고 있고요. 핸드폰을 적당히 본다면 사실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지나치게 가까이서 오래 본다면 눈 근육들이 이 정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사시까지 생길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해서 핸드폰 사용을 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이 학교에도 쉬는 시간이 있듯이 눈 사용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눈을 너무 혹사시키면 장시간 혹사시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라면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볼 때 이게 시력 저하, 도수가 늘어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두운 데서 보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시간 불 꺼놓고 핸드폰 오래 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눈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결국엔 이게 각성이 돼서 수면에 방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또 깊게 잠이 드는 데 방해를 할 수 있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 밤사이에 핸드폰 충전시켜 놓듯 우리의 눈도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늦게 자고 잠을 설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눈의 회복이 잘 되지 않게 특히 이 눈의 건조증이 회복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음날 또 생활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눈이 불편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장시간 핸드폰 사용 또 너무 밤늦게 불 꺼놓고 핸드폰 사용하는 건 결국엔 눈 건강엔 좋지는 않습니다. 봄만 되면 눈이 빨개지고 가려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기에 결막염 증상이 유독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봄철에는 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날리기 때문이긴 합니다. 이 눈에 자극이 되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봄철이 되면 뭐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함께 건조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원, 그 다음에 눈의 건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눈이 더 예민해진 상태,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봄철에 보통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대처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저도 안과 의사지만 이게 이 환자가 불편해하는 게 알레르기가 주 원인인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주 원인인지 애매한 헷갈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쉽게 봤을 때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는 간지러운 증상이 보통 주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는 눈곱이 끼면서 충혈되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간 포인트는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처방받는 안약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경우에 따른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를 같이 처방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 그냥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는 항생제, 그 다음에 소염제,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하게 되죠. 이제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이유는 눈이 충분히 건조하지 않고 이 촉촉하게 해야 2차적인 어떤 뭐 세균 감염도 막을 수 있고 눈의 증상도 가라앉힐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한 뭐 분비물이나 또는 뭐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눈에서 씻어내 줌으로써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결막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통 결막염이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손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결막염이 잘 옮기도 하고 또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눈에 닿아서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손을 잘 씻고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이 알레르기든 바이러스성이든 결막염을 막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이 평상시에 좀 잘 컨디션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공 눈물을 충분히 평상시에 잘 넣어준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결막염이 생기더라도 증상을 상대적으로 좀 덜 심하게 겪을 확률이 높고요. 알레르기의 경우는 결국에는 내 몸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과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예를 들면 꽃가루든지 털이든지 어떤 특정 알레르기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걸 피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괜히 알레르기에 노출돼 가지고 안약으로 그걸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알레르기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작년에 이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까지 두루 커버하는 신형 다초점 렌즈가 출시되면서 관심이 되게 커졌는데요. 어떤 렌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초점 렌즈가 이제 출시된 지는 10년 넘었고 매해 새로운 렌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년에 출시된 대표적인 렌즈는 미국 존슨앤존슨사의 오디세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미국 알콘사의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라는 렌즈가 또 출시되었습니다. 두루두루 멀리 또 중간 거리, 컴퓨터 거리, 또 핸드폰 보는 가까운 거리 두루두루 보는 데 있어서는 다초점 렌즈가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고요. 이왕이라면 핸드폰도 뭐 구입하러 갔을 때 새 제품을 사용하듯 다초점 렌즈 또한 가능하면은 새 제품을 보통은 권장드립니다. 이제 핸드폰이야 한번 구입을 하면 뭐 주기적으로 새로 구매를 하면 되지만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인공 수정체는 눈 속에 한번 넣으면 평생 내 남은 여생을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다초점 렌즈끼리 비교한다면 또 같은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렌즈끼리 비교한다면 그래도 최신 버전의 렌즈들이 기존의 렌즈들보다는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최신 렌즈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선명도나 대비 감도나 또 야간의 빛 번짐이나 이런 기존 렌즈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매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수록 이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렌즈를 선택할 때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이런 신제품 다초점 렌즈, 고가의 렌즈죠.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같은 이런 렌즈를 사용하려면 환자분은 다 두루두루 다 보고 싶은 희망은 있겠지만 눈이 따라줘야 됩니다. 결국 눈의 기능적인 이 뭐 시신경이나 망막이나 각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눈의 조건들이 정상적일 때 백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눈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런 최신 제품 고가의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해도 두루두루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아무리 최신 좋은 렌즈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렌즈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이 렌즈가 내 눈에 적합한지 내가 이런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눈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안구건조증은 거의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불편이라고 할 만큼 흔해졌는데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가장 흔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TV나 이런 장시간 집중해서 시청하는 게 생활 습관에서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건조증에 있어서는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야 몸이 회복되듯이 특히 이 자는 사이에 눈이 회복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잘 자지 못하면 이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폭음을 하고 음주를 잦게 하면 이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 보면 눈이 상당히 충혈되고 뻑뻑하고 불편한 걸 느끼실 텐데요. 우리 몸이 잘 회복되려면 음주가 그 부분을 저해하고 눈의 건강 회복에 특히 이 건조증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몸에 있는 수분을 이 음주로 인해서 빼내면서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눈을 습관적으로도 비비면 눈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2차적으로 건조증이 더 심하게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눈을 비비고 만지기보다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중간중간에 잘 사용해 주시면 그래도 이 건조증이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안약이나 인공눈물일 텐데요.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넣어야 제대로 도움이 되나요? 우선 이 인공 눈물이 크게 이제 다회용으로 나와 있는 병에 들어 있는 게 있고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회용을 보통 권장합니다. 이 일회용 안약에는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을 덜 자극할 수 있고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이 일회용 인공 눈물 포장 특성상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가는 거를 그래도 좀 막아줄 수 있겠습니다. 또 안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까이서 사용하면 눈을
잘못하면 찌르거나 또는 2차적으로 눈에 괜히 감염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준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인공 눈물은 가능하다면 눈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또 눈에 가려움증이나 기타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인공 눈물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사용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불편함을 더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 눈물 말고도 평소 눈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온찜질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다른 뭐 배나 어디 아플 때 사용하는 찜질팩이나 또는 뭐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눈 찜질하는 걸 구입해서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면 눈에 기름때가 분비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막이 좀 더 안정이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조증 부분이 완화될 수 있겠죠. 온찜질을 잘 해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잘 닦아주면 우리가 얼굴을 닦을 때 집에서 자기 전에 세수를 할 때 그냥 얼굴을 그냥 단순히 막 닦는 게 아니고 눈꺼풀 부분도 살살살 마사지 하듯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면 눈에 있는 찌꺼기들이 더 배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닦아만 내면 한계가 있으니 온찜질을 해서 기름때가 더 배출이 잘 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닦아주시면 더 좋겠죠. 안구건조증 측면에서는 차갑게 하는 냉찜질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렵다, 내가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냉찜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조증 측면에서는 온찜질이 맞습니다. 차갑게 해주면 오히려 기름 구멍들이 다 막히면서 오히려 더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 내 증상에 따라 알레르기에 관계된 가려운 증상이 주 증상이라면 냉찜질을 할 수 있지만 건조증 측면에서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이 냉난방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이 건조증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쐬이지 않게 주의할 필요도 있고 지나친 냉난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카페인 섭취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면 그 자체가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